윤호는 오늘도 벽에 걸린 낡은 시계들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12살 소년치고는 특이한 취미였죠. 친구들이 게임에 빠져 있을 때 윤호는 초침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일상이었어요. 거실에서 엄마가 저녁 뉴스를 틀어놨습니다. 평소라면 관심 없이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심각하게 들려왔거든요. 반년째 검거되지 않고 있는 시중은행 연쇄강도 사건의 CCTV 영상을 다시 한번 공개합니다. 화면 속에 흐릿한 영상이 나왔어요. 검은 후드를 뒤집어 쓴 범인의 모습이었죠. 대부분 사람들은 얼굴을 보려 했겠지만 윤호의 시선은 다른 곳에 꽂혔습니다. 범인의 손목이었어요. 윤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범인이 돈을 세는 동작에서 소매가 살짝 올라가며 손목시계가 보였거든요. 흐릿한 화질이었지만 윤호에게는 충분했어요. 금색 케이스에 검은 가죽 밴드, 12시 방향의 독특한 인덱스 디자인, 그리고 무엇보다 시계 케이스 측면에 보이는 작은 흠집까지. 저건 1970년대 한정판 오메가 시마스터예요. 윤호가 무의식 중에 혼잣말을 했습니다. 너무 확신에 찬 목소리여서 엄마가 고개를 돌렸어요. 뭐라고 했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윤호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계는 분명히 본 적이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 흠집을 본 적이 있었죠. 언제 어디서였을까요? 뉴스가 끝나고 윤호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어요. 시계 관련 정보를 적어놓은 자신만의 노트였죠. 페이지를 넘기며 찾았습니다. 3개월 전 동네 중고품 가게에서 본 오메가 시계 스케치가 있었어요. 그때 가게 주인이 말했죠. 이 시계 주인이 급하게 팔고 싶어 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샀어. 윤호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한 건 오로지 그 시계뿐이었어요. 엄마가 아침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윤호야, 너는 정말 사람 얼굴보다 시계 무늬를 더 잘 외우는구나. 농담처럼 한 말이었지만 윤호는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친구들 얼굴은 가끔 헷갈려도 한 번 본 시계는 절대 잊지 않거든요. 학교 가는 길에도 머릿속은 온통 그 시계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메가 시마스터 1970년대 한정판. 전 세계에 몇 개나 있을까요? 한국에는 또 몇 개나 들어왔을까요? 수업 시간 내내 집중할 수 없었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쓰는 글씨도 시계 바늘처럼 보였죠. 방과 후 윤호는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방에서 고장난 시계들을 꺼내어 책상 위에 늘어놨어요. 이게 윤호만의 특별한 시간이었죠. 하나씩 분해하며 부품들을 살펴봤습니다. 태엽의 탄성, 톱니바퀴의 마모 정도, 심지어 초침이 움직일 때 나는 소리까지 모든 걸 기록했어요. 이상해. 윤호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뉴스 속 범인이 차고 있던 시계를 떠올려 보니 뭔가 어색했어요. 초침의 움직임이 미묘하게 달랐거든요. 윤호는 자신의 노트에 적어뒀던 내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메가 시마스터의 초침은 정확히 1초마다 움직여야 해요. 하지만 CCTV 속 시계는 미세하게 느렸죠. 태엽이 밀렸나? 그 순간 윤호는 더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그 시계 케이스 측면의 흠집 말이에요. 단순한 긁힌 자국이 아니었어요. 뭔가에 부딪혀서 생긴 움푹 들어간 자국이었죠. 윤호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윤호는 고민 끝에 옆집 김중호 아저씨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올해 65살인 김중호는 얼마 전 경찰서에서 은퇴한 형사였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김중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윤호야, 웬일이니? 아저씨, 혹시 시간 있으시면 보여드릴 게 있어요. 거실로 들어간 윤호는 자신이 그린 시계 스케치를 보여줬습니다. 밤새 기억을 되살려가며 최대한 정확하게 그린 그림이었어요. 김중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본 거냐? 어제 뉴스에서요. 은행 강도 CCTV에 나온 범인이 차고 있던 시계예요. 김중호는 스케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특히 케이스 측면의 흠집 부분을 유심히 봤어요. 이 흠집, 정말 이렇게 생겼냐? 네, 확실해요. 김중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낡은 파일을 들고 나왔죠. 윤호야, 이걸 봐. 파일 속에는 10년 전 사건 기록이 있었습니다. 연쇄 절도범을 추적하던 중 촬영된 사진이었어요. 흐릿하지만 용의자의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가 보였죠. 이건 똑같은 시계예요. 윤호가 소리쳤습니다. 김중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놓쳤거든. 증거 부족으로. 내가 경찰 그만둔 이유 중 하나야. 그는 자책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10년 전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이번엔 다를 거예요, 아저씨. 윤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김중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김중호와 윤호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고물상을 찾아갔어요. 고물상 주인 이만석은 50살 남짓한 나이에 이 동네에서 30년째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희귀한 물건들에 대해서는 웬만한 전문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죠. 아, 중호 형님. 오랜만이네. 이만석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만석아,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 이 시계 좀 봐줄 수 있나? 김중호가 윤호의 스케치를 보여줬어요. 이만석은 돋보기를 꺼내어 그림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메가 시마스터. 70년대 한정판이군. 이런 흠집까지 그려놨네. 정말 본 적 있으세요? 윤호가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3개월 전쯤이었나. 급하게 팔려는 사람이 있었어. 이만석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런데 이상했거든. 시계 값어치를 모르는 것 같더라고. 원래 가격의 절반으로 팔겠다는 거야. 그래서 샀어요? 아니야. 그때 현금이 부족해서. 아직도 후회하고 있어. 이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 시계에 관심이 있는 거야? 김중호가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이만석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그럼 그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다는 거네. 가능성이 높아요. 이만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사람 연락처는 없지만 어떻게 생겼는지는 기억해. 그리고 한 가지 더. 시계에 수리한 흔적이 있었거든. 윤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수리요? 응. 태엽 부분을 최근에 손본 것 같더라고. 이제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호는 밤새 CCTV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김중호가 구해온 고화질 버전이었어요.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며 윤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호는 김중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저씨, 중요한 걸 찾았어요. 김중호와 이만석이 함께 윤호네 집으로 왔습니다. 봐요, 이 부분을. 윤호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범인이 돈을 세는 장면에서 시계의 초침이 보였죠. 일반적인 오메가 시마스터라면 초침이 정확히 1초마다 움직여야 해요. 하지만 이 시계는 윤호가 스톱워치로 측정해서 보여줬습니다. 0.3초 정도 늦어요. 이건 태엽 스프링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만석이 감탄했습니다. 대단하네.
이런 걸 어떻게 알아챘지? 그뿐만 아니에요. 윤호는 더 확대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6시 방향 인덱스 옆에 작은 점이 있어요. 이건 수리할 때 생기는 납땜 자국이에요. 김중호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그럼 이 시계를 최근에 수리한 곳을 찾으면 범인을 찾을 수 있어요. 윤호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이만석이 말했습니다. 이런 고급 시계를 수리할 수 있는 곳은 이 동네에 많지 않아. 3곳 정도밖에 없을 거야. 드디어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3사람은 동네 시계 수리점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가게에서는 소득이 없었어요. 하지만 세 번째 가게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아, 이 시계 기억해요. 가게 주인이 윤호의 스케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 달 전쯤 수리 맡긴 분 있었어요. 태엽 스프링이 늘어져서 시간이 늦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어떻게 생겼어요? 김중호가 물었습니다. 키는 보통이고 40대 중반쯤, 수염이 있었고 말투가 좀 거칠었어요. 이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본 사람과 비슷하네. 가게 주인은 수리대장을 뒤적이더니 이름을 찾았어요. 박기태라고 적혀 있네요. 김중호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박기태? 잠깐만. 그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경찰서 후배에게 박기태에 대한 정보를 문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김중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기태 40세. 강도 전과 이범의 사기 전과까지. 그런데 지금은 해외에 있다고 나와 있어. 해외요? 윤호가 의아해했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한 달 전에 시계를 수리했다면서 어떻게 해외에 있을 수 있어요? 김중호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출입국 기록을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 이만석이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가짜 여권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아예 출국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윤호의 말에 모든 게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기태는 분명 아직 국내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신원을 숨기려고 해외에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었던 거죠. 김중호는 즉시 경찰서에 연락했습니다. 윤호가 발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박기태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어요. 출입국 기록을 정밀 조사한 결과 박기태는 출국한 적이 없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누군가 허위로 출국 기록을 조작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잘못된 정보였던 거죠. 시계 수리 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됐어. 김중호가 윤호에게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디 숨어 있을까요? 그것도 시계가 알려줄 거야. 수사팀은 박기태가 자주 다녔던 중고품 거래처들을 추적했습니다. 이만석도 수사에 협조했어요. 그 사람 다른 귀중품도 팔려고 했었어. 금반지나 목걸이 같은 것들.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사흘 만에 박기태의 은신처가 발견됐습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원룸이었어요. 경찰이 그곳을 급습했을 때 박기태는 도주를 시도했지만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목에는 여전히 그 오메가 시계가 차여 있었어요. 윤호가 스케치한 흠집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현장 감식관이 확인해줬습니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어요. 12세 소년의 놀라운 관찰력이 경찰도 6개월 동안 잡지 못한 연쇄 강도범 검거로 이어졌습니다. 윤호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시계만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사건이 해결된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윤호는 학교 발명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어요. 뭘 만들 거니? 엄마가 물었습니다. 특별한 시계예요. 윤호는 며칠 동안 설계도를 그리며 준비했습니다. 김중호와 이만석도 도움을 줬어요.
발명대회 당일 윤호는 자신만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치매 어르신 안전 시계입니다. 청중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시간을 잊어버리시거나 길을 잃으셔도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드리는 시계예요. 윤호의 시계에는 GPS와 알림 기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설정한 시간에 집에 도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가족에게 연락이 가는 시스템이었어요. 어르신들께서 실종되는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니?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흘러가지만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지킬 수도 있거든요. 윤호의 대답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발명대회에서 윤호는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김중호와 이만석이 다가왔습니다. 자랑스럽다, 윤호야. 김중호가 윤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자책하는 표정이 없었어요. 대신 뿌듯한 미소가 가득했죠. 나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 이만석도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돈벌이에만 관심 있던 상인이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보람을 느꼈다고 했어요. 윤호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별거 아닌 싸구려 시계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었습니다. 윤호의 시계 덕후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어요.